자, 반갑습니다.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 배종찬입니다. 저축만 하는데 왜 가난해질까? 오늘 강의 주제는 이렇게 저축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저축한 만큼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해지는 것인가?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금리 비교이죠. 1998년도 예금금리가 13.84%였고요. 2017년도에는 1.91. 예금금리를 보시면 1년에 한 2%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1억을 집어넣으면 1년에 예금 이자가 한 2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. 그래서 200만 원 나누기 또 12개월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약 한 16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된다는 거죠.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있죠. 그래서 은행 예금 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이제 실제 금리가 되겠죠. 그러면 1998년도 예금 금리가 13.84에서 물가 상승률 7.85%를 빼면 약 6% 정도가 나오죠. 요때만 하더라도 예금을 하게 되면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즉 예금 금리가 13.84%라는 것은 1억을 맡기면 1년에 1,300만 원 돈을 이자로 준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1,3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 한 달에 대략적으로 약 110만 원 정도가 수령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 시대 때는 이렇게 이자가 높았다는 거죠.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저금리 시대에 이제 도래가 됐죠. 그래서 금리가 2005년도에는 3.52%, 물가 상승률이 2.77%, 그러면 실제적으로 0.8%가 이제 실질 금리가 되죠. 2017년도에는 예금 금리가 1.91, 물가 상승률이 1.90, 즉 예금을 하면 남는 게 없다.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 도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요걸 1998년도에 월급하고 그리고 은행 이자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1998년도 그냥 평균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월급이 100만 원 정도였죠. 그런데 1억 원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오냐고 하면 대략적으로 115만 원이 나옵니다. 즉 1998년도에는 1억이라는 현금만 있으면 예금 금리가 13.84%였기 때문에 1년에 은행 이자가 1,384만 원이 나오고요.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15만 원입니다. 즉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 이 초봉이 100만 원이면 1억 원을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은행 이자만 13.84% 해가지고 한 달에 115만 원이 나온 거예요. 1억만 있으면 그냥 뭐 은퇴 이후에 그냥 즐기시면 돼요. 내가 현금이 3억이 있다. 1998년도에 3억을 그냥 예금을 예치를 하게 되면 은행 이자만 해도 350만 원 정도가 은행 이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일반 4년제 대학 나오고 초봉이 100만 원 탔는데 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한 달 수입이 이자 수입이 생기는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2018년도에는요. 그냥 평균 월급이 300만이나 잡으면 예금 이자가 1억을 맡겼어요. 여러분들이 2018년도 1억을 예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2%로 줍니다. 이자 2%니까 1년이면 200만 원 되겠죠. 한 달에 16만 원 꼴이 됩니다. 1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실제적으로 수령하는 돈이 한 달에 16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. 1998년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. 10억이라는 돈을 은행 예금에 집어넣으면 한 달에 받는 이자가 약 16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은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 이자로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좀 힘든 시기가 도래됐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제 투자를 누가 잘하나 이런 시대가 좀 도래되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그럼 앞으로 예금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? 죄송하지만 지금은 저성장, 저금리 시대입니다. 이 국내 경제 성장률이 지금 3%가 안 됩니다. 2019년도 목표도 한 2.8% 그 정도 되지 않을까. 그것도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죠. 그 정도로
국내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금리만 올라간다? 그럴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. 두 번째로 보면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죠. 지금 가계대출이 빚이 무려 1,500조가 되는 시대입니다. 대출 금리를 1%로 올랐다고 하면 1년에 15조라는 돈을 은행 이자로 납부를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고 뭐 사업을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제대로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? 이런 시대에 은행 대출 이자를 1%를 올리겠다. 그러면 이제 대량으로 부실화가 된다는 얘기겠죠.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예금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한 이유 세 번째는요. 낮은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. 2017년도의 물가 상승률은 1.9%였는데요. 작년, 즉 2018년의 물가 상승률은 1.5%예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물가가 막 상승할 때,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건 오히려 2017년도의 물가 상승률은 1.9%, 그리고 작년 2018년의 물가 상승률은 1.5%라는 얘기죠. 그러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도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왜 저축을 하는데 가난해지는 것인가?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축만 하는 거예요. 저축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은 가난해질 이유가 없죠. 왜 저축만 하는데 가난해지는 것일까?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. 즉 물가 상승이에요. 이거는 뭐 여러분이 부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한국 물가정보에 의하면 라면이 한 봉지당 1988년도엔 100원 하던 게 2015년도는 634원 하고, 이제 커피가 1988년도에는 558원 하는 게 2015년도에는 4,100원 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또 물가만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가 1990년도 초에 보면 분당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매매 금액이 5천만 원 했다는 얘기죠. 그러면 1990년도 초에 대기업 직장인들의 연봉이 대략적으로 2천만 원 했다는 얘기죠. 그러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한 2.5년 정도, 즉 3년 정도만 모으면 분당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가 구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요, 2019년도 초에 이 분당 신도시 아파트가 이제 매매 금액이 10억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라고 하면 약 5천만 원이나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. 대기업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매매 금액이 10억이다. 그럼 대기업을 다니면서 내가 분당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해야겠다라고 하면 기간이 2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왜 저축만 하는데 가난해지는가? 두 번째로 보면 이 소득에 대한 양극화죠. 첫 번째로 보면 근로소득이 있죠. 상위 0.1%가요. 국세청에 신고하는 금액이 연 6억 6천만 원을 본다고 소득 신고를 한답니다. 6억 6천만 원이라는 거는 한 달에 대략적으로 한 5천만 원대를 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런데요, 하위 10%는 1년에 연 70만 원을 번다고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는 겁니다.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? 근로소득 상위 0.1%는 6억 6천만 원을 버는데 하위 10%는 연 70만 원을 번다는 얘기입니다. 이자 소득을 한번 볼까요? 상위 0.1%는 연 4,815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아가는데 하위 10%는요, 연 28원이라는 이자를 가져간답니다. 더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 있죠. 배당소득입니다. 배당소득은요, 상위 0.1%가 연 8억 1,677만 원의 돈을 가져가는데요, 하위 10%는요, 연 79원을 가져갑니다.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? 소득 양극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는 세상이라는 거죠. 왜 저축만 하는데 가난해지는 걸까? 세 번째는 부동산 양극화라는 겁니다. 뭐 직장 생활은 서울에서도 할 수도 있고, 대전에서도 할 수도 있고, 부산에서도 할 수도 있고, 지방, 뭐 중소도시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
요 부동산 가격을 한번 놓고 볼까요? 어떤 광역시에 있는 15평짜리 아파트입니다. 요 15평 아파트가 2013년도에는 이 하한가를 보겠습니다. 2013년도에는 매매 금액이 7,200만 원, 2014년도에는 7,200, 그리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 2018년도 현재는 5,6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. 즉 7,200만 원에서 5,650만 원 금액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요,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수도권에 있는 어떤 시에 있는 15평짜리 소형 아파트입니다. 똑같은 2013년도에는 매매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. 하한가가요. 그런데 1억 5천 하던 게 2015년도 1억 7,500하고 점차 올라가더만은 2018년 12월 달에는 요 하한가로 해서 2억 7천이라는 얘기입니다. 결론적으로 이 접근만 하는데 왜 가난해질까요? 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오늘 강의는 좀 개인적으로 보면 좀 굉장히 좀 답답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. 막 신나게 또 막 즐겁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, 강의를 하는 저의 마음도 답답해지고 저의 마음도 찹찹해지는 거예요.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하나?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나?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훌륭하신 학자분들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겠죠. 근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. 1997년도 외환위기를 걸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거대 자본과 세계 거대 자본과 싸워야 됐겠죠. 그 속에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양극화가 이루어졌고 비정규직 시대가 도래가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2008년도 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요. 중산층, 자영업자의 몰락이 다가왔고 예전보다 더 철저한 양극화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는 겁니다. 특히 2000년도 중반 이후에 저금리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? 이렇게 저금리 시대가 도래되면서 예전처럼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가 아닌 그런 시대, 즉 재테크의 시대가 도래가 됐다는 겁니다. 2, 3년 전에요.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의 나이에 취업을 하고 21살의 나이에 수도권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제가 그거를 도와드렸죠. 그래서 어떤 신입사원은 뭐 대학교 나오고 군대 나오고 나이가 뭐 27, 28살에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적금을 3년, 5년, 8년, 10년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 그런 신입사원은 적금을 들긴 들 때 1년 단위로 짧게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다시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창출한다는 거예요. 이처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가 부동산이 무조건 최고다. 지금 당장 투자하라. 적금하지 마세요. 예금하지 마세요.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.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모으시기 위해서 적금 들어가셔야죠. 또 돈이 모았으면 또 예금도 들어가셔야죠. 아니 돈이 없으면 목돈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? 당연한 말씀입니다. 당연한 말이에요.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다면 그러한 돈을 가지고 이제는 굴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지금 여러분에게 투자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.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? 지금 이렇게 딱 투자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은 이렇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관찰을 하시는 시기예요. 그리고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거는 다만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, 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러한 바뀐 시대에 맞서서 싸우려는 시각은 버리시고요. 달라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환경에 순응하면서 또 이런 환경에 생존하는 그러한 열린 마인드를 꼭 지니셔야 돼요. 이상까지 배종찬의 돈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